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조화의 강스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31일부터 이 새로운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첫날부터 전세 매물이 싹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연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지 이 부분도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과연 임대차 3법 무엇인지 가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라라는 것이고요.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30일이 아니고 3개월이죠. 뭐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5%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갱신할 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것이 주요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요. 자, 2+2, 그러니까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발표가 되고 난 다음, 이게 시행일이 7월 31일부터지 않습니까? 이 7월 31일 하루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어떤 신문기사가 자꾸 나오냐면요, 전세 매물이 잠기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을 좀 보면요, 서울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상황을 살펴봤더니 언제 임대차법 첫날에 단지 수가 88개, 그리고 가구 수가 약 한 26만 5,800가구 정도 되는 이 단지를 조사해봤더니 전세 매물 나온 게 454건이었다. 이게 비율로 0.17%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매물이 싹 들어갔다는 얘긴데요. 그죠? 싹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요한 지역의 전세의 매물을 보면 눈에 보더라도 전세 매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중랑구나 광진구, 종로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첫 번째는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없거나, 아니면 실제 매물이 그날 30일 날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이들 지역은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물이 없다라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싹 들어갔네요. 자, 그렇다면 매물만 없는 것인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주요 아파트 전세금 변동을 좀 보면요. 자,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한 단지를 보면 7월에 실거래가가 7월 21일이네요. 7억 9천이었는데 7월 말 호가가 10억으로 2억 1천이 올랐네요. 뭐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뭐 20평대 아파트가 8억 7천에서 11억. 마포구 아현동의 알아파트 이게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데, 그죠? 레미안 프루지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30평대가 8억 5천만 원인데 10억 원으로 뛰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S아파트, 강북구 미아동 같은 경우는 주로 서민들이 주로 거주를 하시거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인데, 이들 지역의 전세금도 3억 8천에서 5억 원으로 올랐네요. 1억 2천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불과 7월 20일이면 10일 사이에 이렇게 호가가 뛰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론 지을 수 있겠는데요. 자, 하루 임대차법 첫날의 모습은 매물은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은 호가로 껑충 뛰었다라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호가가 정말 맞는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신문 보도와 같이 진짜 매물이 없고 호가가 10억까지 뛰었는지 한 단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한 30평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0제곱미터면 평이 33평이네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매물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34평 C를 볼까요? 34평 C를 보면은
매물이 몇 개는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가격 순으로 볼까요? 가격이 높은 순으로 보겠습니다. 9억까지 나와 있네요. 10억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8월 1일 날 볼까요? 8월 1일 날은 8억 2천에서 8억 5천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평 볼까요? 자, B형 볼까요? B형. 10억 나와 있네요. 정말 10억이 나와 있네요. 언제? 7월 29일 하루 전날, 국회 통과되기 하루 전날에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죠? 9억이고요. 8억 5천. 이게 물론 단지에 따라서 틀리고, 뭐 향이나 아니면 대장 단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뭐 전세 10억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8억 7천에 나와 있네요. 34 2형은. 그리고 매물이 없고요. 말 나온 게 하나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4D평, 34D형이 있네요. 없네요, 매물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부 평형에서 매물이 없고요. 그리고 진짜 34 B타입은 10억의 전세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게 1억이나 차이가 나는 거 봐서는 시세는 9억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분위기 보려고 던져놓은 건가요? 네, 어떻게든 간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든 간에요. 매물이 잠기고 그리고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외에 다른 혼란은 없을까? 그 세부적인 혼란사항, 어떤 것을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3법의 혼란을 좀 살펴보면요. 자, 임대차법을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가장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임대인도 이해할 수가 없다면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렵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실거주인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자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거절을 할 수 있는지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거주라고 밝히고 공실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일까? 보도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뭐 제3자에게 신규로 전세를 놓지 않는 경우에는 뭐 전 세입자한테 보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명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새 임차인과 가계약만 하고 계약서를 안 쓴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7월 31일 이전에 가계약만 하고 계약서를 안 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그죠? 자, 그리고요, 실거주 의사를 밝혔는데 내가 살게 라고 실거주 할게 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실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뭐 드렸다면 이것은 어떻게 누가 확인해 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티나 아니면 카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뭐 주택 흥신소를 만들어야 되냐, 주택 흥신소가 생기는 것 아니냐, 뭐 이제는 집을 실제 주인이 사는지 세입자가 사는지 확인을 하는 그 대행 업체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법을 이렇게 내놓고 좀 통과를 시키려면 세부적인 안도 좀 꼼꼼하게 그리고 책임지고 이것을 답변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발표해서 전화하잖아요. 그럼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집주인 동의 없이 무단 개조를 하거나 고의 파손을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갱신권을 거절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논의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미리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를 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효율적인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좀 제대로 좀 만들고 서로가 윈윈하는, 임차인과 그리고 임대인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혼란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작용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작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작용을 좀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물 잠김이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만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실제 주인이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실거주를 집주인들이 한다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실제 법안과 그리고 실제 현재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분상제나 아니면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 거주가 생길 것 같은데, 좀 최장 5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무 거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집주인들이 들어가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 놓고 갭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당연히 이러면 또 전세 의 물량이 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하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의무 거주를 하다 보니까요, 매물 잠김 심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피해를 보시는 우리 집주인들은요,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자, 입주 예정된 아파트에 전세를 놔야 하실 분들, 또는 이미 한 2년 전에 아니면 그 전에 입주를 했는데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전세금을 내려서 계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빨리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 2년이 지나면 시세대로 제 가격으로 돌아올 텐데 이것을 시세대로 받지 못하고 2년 전에 가격 낮은, 거기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던 이분들이 가장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분들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갱신을 할 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고려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공실로 놔두는 게 이익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또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이 제도가 세입자들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세금을 낮게 그리고 올릴 수 없는, 시세에 비해서 올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악덕 집주인 같은 경우는요, 전세금을 폭등시킬 가능성이 있죠. 자, 이렇게 악덕 집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전세금 폭등한 가격으로 과연 전세 계약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집주인은 좀 착한 분이라 전세금도 많이 안 올리고 그리고 그냥 오래 살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 시세보다도 못 받는다면 과연 나를 오래 살 수 있게끔 놔둘 것이냐, 배려해 줄 것이냐, 이것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얘기가 이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세입자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저는 100% 공감, 그리고 1000% 공감을 하고 너무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세입자분들에게 어떤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보완이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전세로 낮게 계약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할 바에는 차라리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난다면요, 무슨 얘기입니까? 또 매물이 잠기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길게 보면요, 이 전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요, 어떤 분들이 피해가 될까요? 자, 부족한 매물로 인해서 학군 이주 수요나 아니면 신혼부부, 그러니까 즉 아이들의 학교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혼부부들, 전세로 들어가서 대출을 받아서 싸게 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고자 하는 이런 신혼부부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힐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월세살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세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월급 받은 거 거의 전부를 월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세입자 그리고 집주인 누구를 위한 법률 아닌지 정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서로가 위민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어느 쪽도 웃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것도 뭐 정부가 알고 있겠죠. 그러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좀 시키고요. 혼란스럽지 않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세입자분들이 주로 서민이신 분들이 많고 아니면 청약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4년 뒤에 전세금 폭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시급한 게 이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좋은 지역, 이 좋은 집을 떠나야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스타였습니다.